자, 이제 하이든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또 빨간 글씨로 유머 감각. 여기 빨간 글씨 해놨는데 이제 이게 뭐냐? 왜? 부학장 이후 에스테르하치 후작가에 있으면서 뭐 당연히 그 월급쟁이 직장인으로서 애환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처세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음악가로서보다는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의 삶에 훨씬 더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늘 그 위기에 처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 자, 그 첫 번째 사례로 1772년 여름에 그 고벨 교향곡을 내놓는데요. 에스테르하치 후작은 여름만 되면은 별궁에 가서 피서를 하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별궁 그러면 본궁보다 당연히 작겠죠. 작으니까 식솔들이 다 가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후작가의 그 가족들은 다 가는데 필요해서 데려가는 그 고용인들요, 뭐 하인, 요리사, 또 악사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족들 놔두고 본인들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인인 에스테르하치 후작은 피서 가고 뭐 말은 휴가 가는 거지만 따라가는 그 일꾼들은 이건 완전 유배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만 되면 이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해마다 여름 끝나면 바로 본궁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해인가 바로 77년 1772년 여름 무슨 일인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악사들은 집에 놔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죠? 근데 그때 이미 하이든은 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장한테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좀 가서 여쭤봐라. 언제 가실 건지 좀 미리 알기라도 하면 좋겠다. 뭐 당연히 하이든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후작을 찾아갑니다. 똑똑똑 문 두드려 들어갔더니 당연히 여쭤봤겠죠. 지금 같으면 뭐 당연한 요구, 당연할 뿐만 아니라 언제 가는지 미리 알려주는 게 당연한 이제 고용주의 책임일 텐데 저 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나고 나옵니다. 내가 알아서 갈 때 되면 다 가는데 네가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언제 가느냐고 물어보냐 하고 혼나고 나왔죠. 뭐 그랬으면 사실 악장으로서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저 데리고 있던 악사들의 고충을 자기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러고 말아야 될 일인데 하이든이 그러면 하이든이 아니죠. 어떻게든 그 고충을 해결해 주고자 꾀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음악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얼른 막 급하게 교향곡을 새로 완성하는데 그래서 저녁마다 있는 연주회에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게 이 45번째. 하이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요. 하이든이 아마 음악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뭐 유일할 겁니다. 교향곡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대곡을 세 자리 숫자 100곡이 넘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 45번째 곡입니다. 보통 교향곡 그럼 4악장이죠. 그죠? 첫 번째 악장 빠르고 두 번째 악장 느리고 세 번째 악장 조금 더 빠르다가 네 번째 악장 아주 빠르게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후작도 많이 먹었겠다. 이제 졸릴 때가 탁 됐으면 4악장 탁 들어가서 막 빨라지니까 이제 곡 끝나겠지 하는데 갑자기 빨랐던 곡이 느려지면서 음악이 축 쳐집니다. 그러더니 악사들이 당시는 뭐 이런 조명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악보를 보기 위해서 보면대 양옆에다가 초를 켜놓습니다. 근데 악사들이 하나 둘 그 보면대 옆에 있는 초를 끄고 악보를 접고 악기를 싸서 무대대로 나갑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음악이 쭉 무슨 처량한 음악이 그 연주되는 동안 하나 둘 사라지고 없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악장 혼자 바이올린을 켜는. 근데 그 악장조차도 그 멜로디가 끝난 다음에 악기와 악보를 싸가지고 뒤로 나가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집에 가고 싶다. 언제 가는지 말 안 해주니까 말로 아니고 음악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뭐 시위를 한다 그럴까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걸 이렇게
웃고 뭐 참 귀엽게 봐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알아듣도록 얘기했는데 이놈이 이러면 이제 벼락이 떨어질 일인데 오래 겪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 대해서 압니다. 이런 게 통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박장대소를 하고 짐 싸다. 내일 가자. 그래서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촉즉발의 위기를 바로 이 유머 감각, 음악을 통한 유머 감각으로 이제 그 해결을 했습니다. 뭐 이거 하나면은 이렇게 뭐 세 번째 비밀로까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래 후작집에 이제 그 머물렀는데 후작이 서거하고 그 다음 때 이제 자기를 물려받은 분은 음악을 별로 썩 안 좋아했어요. 자, 근데 하이든은 워낙 뭐 오래 일했기 때문에 하이든을 또 무시할 수는 없고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대우입니다. 요즘도 이제 우리가 대기업에 임원으로 오래 봉직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은 고문이라는 자리를 줘가지고 그 급여의 일정 부분을 보존해 주죠. 그 일정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불러서 이제 얘기합니다. 악단을 해체하면서 너는 특별히 그 명예악장으로 내가 그 연금을 줄 테니까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라. 뭐 로또 복권입니다. 사실 당시로 봐서는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지내면 될 일이지. 예. 잘로몬이라는 흥행사하고 손을 잡고 뭐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유럽 본토는 아직 그 봉건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귀족들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데 그 당시 대영 제국 이제 막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막 발돋움하려고 하는 해양 대국으로서 식민지를 막 개척해서 부가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여기는 음악회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좀 곡만 잘 쓰고 하면은 꽤 인기도 없고 그 부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 말만 들었지 사실은 긴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70, 뭐 60이 넘어가지고 이런 모험하기는 굉장히 요즘 60은 뭐 새로운 뭐 청춘이다 그러는데 그때 60이란 나이는 이제 곧 무덤에 들어갈 날짜만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테임즈강으로 배를 타고 다 들어가죠. 두근반 세근반 진짜 만약에 잘못되면 진짜 망신인데 아니 세상이 진짜 바뀌었어요. 늘 그 후작뿐만 아니라 귀족들한테 머리 조아리며 살았는데 런던에 뭐 네로라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이든을 환영하기 위해서. 하이든의 명성이 어떻게 런던까지 퍼졌을까요? 예, 아까 제 악보 얘기했죠, 그죠? 그때는 뭐 TV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하이든의 명성을 악보를 통해서 런던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이런 곡을 쓰는 사람은 진짜 엄청나다. 그래서 다 하이든을 환영하기 위해서 보였어요. 하는 음악회마다 이제 뭐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해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뭐 하여튼 이 하이든 음악회를 못 보면은 뭐 사교계 가가지고 행세를 못 할 정도로 유행입니다. 말하면 진짜 하이든 음악이 좋아서도 많이 갔지만 허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는 친구 따라 이제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는 그 심정으로 이제 막 시민계급들이 그 뭐 부를 누리게 되니까 조금 이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까지 이제 같이 거기에 이제 가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하이든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곡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녁을 너무 많이 먹고 몸에 꽉 조이는 옷을 입고 음악회에 앉아 있다 보니까 1악장은 어떻게 잘 넘기는데 2악장 느린 악장 가니까 무대 뒤에 이렇게 객석을 바라보니까 다 졸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나는 이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작곡을 했는데 뭐 표는 샀으니까 됐지만 이걸 다 존다? 안 듣는다? 그때 하이든 정도의 런던 사교계 위상이면은 음악을 멈추고 무대를 향해서 한 소리 해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이제 뭐 완전히 팔자가 바뀐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었는데 보통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또 목에 힘주는 사람 많은데 하여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역시 그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아까 고별 교향곡이 45번 그랬고요. 지금 이제 런던에서 발표하는 교향곡 94번. 이제 그 2배, 이제 100번에 가까워 갑니다. 제목부터가 놀람 교향곡 돼 있죠. 그래서 작정을 하고 2악장은 전부 다 더 느리게 더 작은 소리로 시작해서 일단 다 재워놓은 다음 그 다음에 모든 악기가 동시에 꽝 하고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기겁하게 만듭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어떤 귀부인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불난 것처럼 이제 진짜 뭐 진짜 사람들 갑자기 자다가 이제 벼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때 소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무대를 봤더니 악사들 아무렇지도 않게 연주하고 있거든요. 그제서야 속았구나. 다 이제 앉아가지고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뭐 확실하게 효과가 얻은 거는 그날 이후 하이든의 그 연주회에서는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클래식 음악회에 가가지고 졸리는 거 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때 런던에서 뭐 잘 산다는 뭐 다 똑같았습니다. 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우리 고민. 클래식 음악회 가면 고민스러운 거, 졸린다는 거, 말하자면 지겹다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제 끝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언제 박수를 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요걸 또 골려주려고 하이든이 만든 현악 사중주가 있습니다. 아예 제목이 농담, 부제가 농담이라고. 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유튜브나 사이트에서 찾아서 검색하시면은 요즘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그 걱정스럽네요. 요즘 너무 이렇게 그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음반 같은 거 안 사시죠. 그래서 음반 출시하면요 요즘 뭐 한 1000장만 팔려도 클래식은요 물론 뭐 대중음악은 안 그렇지만 와 많이 팔았다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뭐 이렇게 쉽게 인터넷 통해서 하시더라도 가끔 뭐 음악가들을 연주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뭐 한 10,000원, 20,000원 되는 뭐 CD 음반도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여담이고 농담이라는 현악 사중주는 뭐 저도 이제 실제 연주해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막 박수 쳤더니 또 연주합니다. 아, 잘못 쳤구나.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끝났는데 박수를 못 칩니다. 그러자 그 연주자들이 다 악보하고 악기 챙겨가지고 들어갑니다. 민망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것도 하이든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뭐 아까 에스트라 차치 우작가에 있었을 때는 감히 자기가 그 직언을 할 수 없어서 유머 감각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제 런던에서 입장은 뭐 대놓고 바로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여유입니다. 여유. 진짜 우리가 그 이제 뭐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왜 이렇게 팍팍하냐. 뭐 정치 얘기는 더 안 하겠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각을 세우고 날카로워지고 좀 유머 감각이 있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많이 가져보고요. 제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혹시 런던에 가서 뭐 의사당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꼭 그 사람들 토론하는 걸 좀 지켜봐라.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좋다. 보통 이제 양당이 이렇게 마주보고 토론하도록 의사당이 돼 있는데요. 막 서로 이제 막 손가락질하고 뭐 막 설전이 막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와 하고 웃음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법안이나 이런 걸 놓고 토론할 때도 절대 유머를 잊지 않는. 그러다 보면은 그 몇 시간이 지나서 결국 서로 양보하고 타협이 이루어져 가지고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오래전 얘기지만요. 미국의 그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미국 전역에 있는 미혼 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대다수 여성들이 유머 감각을 꼽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얄팍하게 생각하면은 유머 감각을 가진 남자하고 살면은 뭐 재밌을 것 같으니까 재밌으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유머 감각 가진 사람은 전제 조건 있죠. 여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살면서 힘든 일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고 겪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겠죠.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 그 속에 감춰진 의미는 여유를 가진 사람을 평생을 같이 산다면은 내 배우자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뜻이 감춰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때 스승으로 모셨고 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하셔서 8년을 이끌으셨던 작년 연말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강숙 총장님. 교수 시절에 제가 조교를 모셨을 때는요, 뭐 융통성이라는 일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선비, 학자, 고지식 이런 분이 학교 만드는 일에 떡 나서서 처음에 굉장히 걱정해요. 저분이 저거 안 되는데 저 왜 한다 그러셨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학교를 만들려면 이제 국립학교니까 뭐 기획예산처 또 저기 뭐죠 행정안전부 뭐 직제만 따야 됩니다. 기획예산처 예산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되는 일인데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와서 그때 이분이 진짜 느낀 게 좀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되겠다. 아마 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대편은 딱 마음을 닫습니다. 저 부탁하러 온 거니까 안 된다 그래야지. 저 사람은 어떻게든 마음을 바꾸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근데 뭐 유머라고는 일도 뭐 가져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노력하시냐면요. 수첩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아는 우스갯소리 재밌는 거에서 얘기해봐라. 빽빽하게 막 적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옆에서 근무하니까 날마다 묻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 아침에 저한테 물어가지고 적어놓은 거를 말하자면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점심 먹으러 같이 갔는데 그 자리에 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하고 아침에 나한테 들은 얘기를 재미없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이건 어디 가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날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니 불과 몇 달 만에 그 남한테 들었던 얘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완전 새로운 버전으로 소화해서 뭐 그 유머 감각의 달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학교 틀을 갖추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성과를 얻게 된 데는 유머 감각이 그 설립자의 때늦은 뒤늦게 발휘된 유머 감각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비밀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뭐 플러스 알파입니다. 뭐 항상 우리는 이제 뒤에 뭔가 하나가 더 숨어 있어야 재미가 있죠. 이렇게 그냥 삶이 끝났으면 별 재미가 없었을 텐데 아니죠. 본인으로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뭐 부와 명성 다 누리고 뭐 말년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뭐 얼마나 그때 하이든이 대단했던지 그 영국 국왕도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면 아련할 수 있습니다. 뭐 국왕을 만나러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놀라가지고 뭐가 부족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다 말해라 다 들어줄게 이랬더니 너무나 여기서 뭐 진짜 부족함 없이 너무나 환대를 받고 뭐 진짜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데 딱 한 가지가 없다. 그래서 그거 찾으러 돌아가야 되겠다. 뭐냐? 내가 진짜 뭐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주겠다 했더니 그 한 가지 없는 게 조국이 없다. 그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환대받고 하지만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말리죠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거들먹거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때부터는 뷔인의 아주 작은 거처를 마련해서 이전까지는 다 남을 위한 음악을 썼겠죠. 그 에스테라치 후작 집안에 있을 때는 후작을 위한 음악, 또 런던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음악회 오는 사람들을 위한 음악. 이때부터는 자신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오라토리오 4개, 천지창조 이런 그 말년의 그 걸작들을 작곡합니다. 이건 돈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명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위한 거지만 스스로의 만족을 위했다기보다 진짜 스스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싶은 곡을 쓰는 일로 이제 말년을 보냅니다. 자, 뭐 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겠죠.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웠는데 그때 하필 나폴레옹 군대가 뷔인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 오스트리아가 이제 프랑스의 침입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뷔인도 곧 함락될 위기에 처하죠. 그런데 나폴레옹 역시도 이제 하이든을 꼭 살아생전 보고 싶다는 생각에 혹시나 자기가 뷔인에 입성하기 전에 하이든이 죽을까봐 자기 그 근위대를 먼저 보냅니다. 가서 하이든의 저택을 접수해라, 말하자면 경호해라 하고 보냈는데 그 근위대원 중에 하나가 그 하이든의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도착하자마자 침실로 들어가서 뭐 당연히 선생님 팬입니다. 그 팬이라고 말만 하면 누가 믿어주나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서 하이든 이제 진짜 임종을 앞둔 하이든 앞에 불러준 노래가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테너 아리아를 이제 멋들어지게 불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악보 출판의 진짜 매직입니다. 런던 사람도 하이든을 알고 프랑스 파리에서도 하이든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임종 직전에 적군의 군인이 자기 침실에 와서 자기의 음악을 노래로 들려주는, 어떻게 보면 참 뭉클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함락 직전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아마 오히려 축복이었겠죠. 뭐 프랑스 군대에 이제 함락돼서 이런 그런 조국의 모습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데, 죽고 나는데 죽고 난 다음 장례식이 이제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군대와 뷔인 시민들이 함께 관을 들고 그 뒤를 따라서 운구하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이후 음악가들의 삶 그러면은 살아생전에 아주 고생하고 죽어서 이제 명성을 떨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이든은 뭐 살아생전에도 충분히 명성과 성공을 누렸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큰 굴곡이 없었던 진짜 그 성공한 삶을 살았던 작곡가,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널리 또 깊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 뭐 재능, 능력 다 있겠지만 유머 감각을 통해서 항상 또 여유를 보였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이든의 이제 세 가지 비밀, 또 이제 마지막에 귀국하게 되는 감동적인 그 일화. 다 성공했는데, 다 가졌는데도 조국을 그리워해서 다시 돌아가서 아주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감했다. 하이든의 성공의 비결을 딱 집어서 말해보라 이러면 저는 뭐 그 능력, 재능 이것보다 유머 감각을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여유, 그걸 통해서 표현된 유머 감각이야말로
많은 사람들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고 이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이든을 잘 모르고 또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이든 음악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좀 싱겁다, 밋밋하게 들린다, 좀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하이든의 이런 성격하고 이제 결부시켜서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밖에 쓸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것보다는요, 자기 음악을 누구나 남녀노소, 돈이 있건 없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음악을 썼던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이든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클래식 음악의 많은 거장들이 말년에 이르러 가지고 많이 하이든 음악을 음반으로 많이 남겨놨습니다. 피아노곡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이미 작고했죠. 말하는 20세기 거장의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다고 하는 소비에트의 명피아니스트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라는 사람이 하이든의 말년 피아노 곡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음반으로 내기도 했는데, 그 곡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 나이 돼서야 비로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하이든 음악의, 겉으로는 밋밋하지만 속으로 깊고 담백한 그런 맛깔스러운 하이든 음악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하이든의 생애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음악가의 꼭 삶을 알아야지 그 음악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느냐. 그 음악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정도 되면 굉장히 경지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모르고 그 음악을 어떻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 이 이야기들을 알고 하이든의 음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까이 감상하신다면은 그 묘미를 충분히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든뿐만 아니고요. 아까 계몽주의 시대, 음악에서는 그 고전주의 시대인데요. 이 작곡가들, 모차르트 음악도 그렇습니다. 이전 음악에 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자, 이거는 작곡가를 위한 음악이라기보다 바로 이 소비자, 이제 막 그 음악을 소비하게 된 중산층 시민계급들의 수준에 맞춰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바로 소화해낼 수 있는 음악을 쓰고자 음악가들이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고전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들릴 수 있는 그 음악의 깊이고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하이든의 세 가지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이든 작품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을 좀 더 가까이 공감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서 앞으로 클래식 음악이 여러분 평생 사시는데 아주 소중한 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긴 시간 이렇게 또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